여기저기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아봤자 고통스럽기만 하지 또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병 없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100세 시대에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하는 한의사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병 없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100세 시대에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잘 생기는 염증들을 한번 보면요, 코에 비염이 있고요, 후두염, 위식도염, 장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다 끝이 염자로 끝나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딱 5가지만 꼽으라면은 암,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그리고 관절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암이나 치매처럼 염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들도 그 뿌리가 염증에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몸에서 염증성 물질인 아디포카인 같은 물질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이것들이 세포를 변성시키고 세포 안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암을 유발하고 또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미세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일으켜서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만, 우울증도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염증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염증이란 말의 어원을 한번 볼까요? 염자는 불화자 2개로 된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inflammeo, 즉 불을 지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딘가가 염증이 있다라는 말은 불이 났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봐도요. 자, 손에 염증이 생겼어요. 다쳐서 급성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변하고요. 또 붓고 아프고 욱신거리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발적, 붓기, 그리고 통증, 열감 이것들을 진단학에서는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4대 징후라고 보고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염증은요, 우리 몸이 세포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데요. 의학 용어로는 이를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면역 반응 과정 중에서 생기는 불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 초기에 세포 손상이 된 것을 억제하고 또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에요. 저는 이것을 착한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자, 이제 염증 그만하고 신호를 주어서 화제를 자연적으로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진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상세포를 계속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각 부위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예민해져서 불필요한 염증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나쁜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렇게 만성염증, 나쁜 염증이 계속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면역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서, 방법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염증은요, 면역력이 떨어져도 뭐 세포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염증에 시달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항진되어도 정상세포를 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염증 질환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면역은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그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음식도 잘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부족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은 혹시 수면 장애가 있으면 염증이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수면하고요, 염증하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한 실험들, 이 실험들을 또 다 모아서 72개의 실험들을 분석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혈액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반영하는 CRP라는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에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전문가들은요, 하루 평균 한 7시간 정도 자는 것을 가장 건강하다고 보는데요. 이 자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염증에 노출되어 있던 내 몸을 회복시키고 상처가 있다라면 치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을 충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신경은 정보를 전기 신호를 통해서 주고받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우리가 마치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자는 동안에 신경을 충전하게 되는데요. 7시간을 자더라도 계속 자는 동안에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거나 꿈을 많이 꾼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경 피로가 회복이 잘 되지가 않고 신경이 잘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염증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반대로 너무 오래 자도,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을 자도요, 우리 몸에서는 여전히 그 염증을 반영하는 CRP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자는 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가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잔다든지 이런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면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밤에 늦은 시간까지 야식을 먹거나 TV 시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는 충분한 햇볕을 쬐고요. 그리고 낮에는 충분한 활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근육 부족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조금씩 빠진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40대 이후부터 평균 1년에 한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저절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80대가 되면은 내 인생 최대 근육량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됩니다. 내 몸에서 근육이 빠진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허벅지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이 빠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 아니라요. 이것이 혹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근육에서는요,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육에서 염증을 줄이는 호르몬이 나온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운동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우리가 자극을 하면은요, 이 근육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항염증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 항염증 호르몬이 간과 췌장의 염증, 이런 내장기관의 염증을 조절하고 또 이 뇌신경의 염증, 심지어는 이런 피부의 염증까지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가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절대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한 근감소증으로도 진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말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작년보다 팔다리가 내가 가늘어졌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드는 또 다른 사인으로는 작년보다 내가 추위를 더 많이 탄다. 그리고 당뇨 환자 분이시라면 내가 식사도 똑같이 하고 하는데 작년보다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다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근육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근육을 키우는 것에만 급급을 하면 우리 몸의 혈액들이 다 근육으로만 가버리고 내장 근육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장의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적절한 게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염증을 쌓이게 하는 3소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부족하기 쉽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부족입니다. 아니, 요즘같이 잘 먹는 시대에 그리고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영양 부족이라니요.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을 위한 그런 영양을 말해요. 자, 런던의 킹스 칼리지 학교의 팀 스펙터라는 교수님이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햄버거만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대변을 채취해서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햄버거는 어떻게 생겼죠? 빵이 있고요. 그 안에 아주 두툼한 패티, 고기가 있고요. 베이컨도 있고 치즈도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 그림에는 상추 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가 약간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재료들 중에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추 한 장과 토마토 약간이죠. 이 팀 스펙터 교수님이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열흘 후에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봤더니 1,400여 종의 장내 미생물 종 중에서 40%나 파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을 위한 먹잇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먹어주지 않으면 장내 미생물들도 굶어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염증과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염증은 면역이 너무 과해도 생기고 또 면역이 너무 부족해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면역이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면역 조절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반려동물들도 있고요, 반려식물들도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정말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염증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좋은 친구로 같이 가야 하는 반려균들이에요. 이 반려균들을
잘 먹여서 보살펴야 하는데요. 이 반려균들이 영양 부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챙겨서 먹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곡물, 그리고 두 번째 콩류, 견과류, 껍질째 먹는 과일, 그리고 채소, 해조류, 버섯류가 있어요. 이런 음식류에는 장내 미생물들을 위한 영양분이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음식물들을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영양 부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요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는 게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넘쳐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과해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3가지 과한 것, 3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기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은 열의 9분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염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게 혹시 면역력이 떨어져서인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요, 과로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려요. 여러분, 혹시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약물을 아시나요? 피부나 관절에 염증이 막 생겼을 때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한 알만 먹으면 정말 감쪽같이 염증이 사라집니다. 너무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오래 쓰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도 이렇게 염증을 조절하는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염증을 조절하고 강력한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기능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제라는 약이에요. 과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애를 써서 이제 지나치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과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로해지고 이런 피로가 만성 피로가 되면서 역시 부신도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고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코르티솔 호르몬은 염증을 억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잘 억제되지가 못하고 몸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염증들, 크고 작은 불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양어 혹은 신음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신이라는 기관이 다시 피로를 회복해서 스스로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콜티솔 호르몬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과로를 하면 과로를 한 만큼 꼭 쉬어주셔야 하고요. 일과 휴식을 잘 병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로는 만성 염증의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과해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3과 중에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밥 먹고 반찬 그리고 가끔 과일 정도나 먹었을 텐데요. 지금은 밥 먹고 밥 외에도 빵, 면, 떡 먹고요. 그리고 이제 야식으로도 치킨, 족발 이런 것들을 배부르게 먹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과식을 하면요, 이것은 오로지 다 복부, 비만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의 배는 어떠신가요? 복부 비만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을 생기게 하는 내장 지방이 있는지 복부 비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엄지와 검지손가락 2개로 뱃살을 찝어 봅니다. 이것을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뱃살을 꼬집었을 때 2cm 이상 잡히면 피하 지방 위주의 뱃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리 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그리고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우리가 허리 둘레를 보고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허리 둘레가 평균 이상이면서 내가 핀치 테스트, 뱃살을 꼬집었을 때 뭔가 잘 잡히지가 않고 뭔가 좀 딱딱하면서 뱃살이 잘 집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내장 지방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종 염증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내 복부 비만이 있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요, 뱃살부터 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 뱃살을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고 쓰고 남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뱃살 자체에서요, 염증을 분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호르몬은 이제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계속 나오면은 세포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진행이 되면은 당뇨로 쉽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세혈관 또 염증을 일으키고 신체 각 부위를 공격해서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뱃살을 달고 있다면 염증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뱃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뺄 수가 있는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염증을 시달리게 하는 세 가지 과한 것, 3과 중에 마지막은요, 과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요, 신경을 쳐서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자율신경이란 게 무엇이냐?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신경이에요. 장내 미생물과 같이 이 자율신경도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면역 조절자로서, 염증 조절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같은 것들도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 별다른 원인은 없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식사 잘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많으실 텐데요. 의사분들이 하는 진짜 너무 상투적인 말 같지만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진행돼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자율신경이 굉장히 피로해지면서 몸도 피로하지만 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피로해지고요. 이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타고난 장기, 내가 타고나기를 좀 장이 약하다, 혹은 위장이 약하다, 콩팥이 약하다면 그 약한 부위로 염증이 자꾸 재발하고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염증들을 우리가 신경성 염증, 신경성 장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원인 없는 병은 없습니다. 모든 염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하고요,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 세 가지 과한 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염증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늘 말씀드린 3소와 3과가 있는 분이라면은 관리를 잘 하셔서 암이나 치매, 파킨슨 같이 더 심각한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뱃살은 왜 찌고 또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요? 남성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쓰고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주로 근육층 밑에 내장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보다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으로 보통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이 지나고 나면은, 완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도 쌓이기가 시작하고요. 그래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완경 전에도 식습관이 좋지 못하다면 내장 지방도 두둑하게 쌓일 수가 있겠죠. 같은 뱃살이라도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에서 나쁜 염증의 범인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자, 내장 기관 주변으로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빙산이 일부가 녹는 것처럼 녹으면서 시시때때로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요. 그리고 내분비 기관 같은 역할을 해서요, 염증을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뱃살, 내장 지방은 곧
만성 염증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암이나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 이렇게 100세 시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질환들로 점점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자꾸 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미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보면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쭉 경과를 보면은 살이 빠졌다가 다시 요요 현상이 오면서 살이 찌기를 반복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매 순간마다 다이어트 결심을 하지만 오히려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면역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을 더 부추기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제대로 된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피하셔야 해요. 절대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식사량만 급격하게 줄이면은요, 체중은 빠져서 내가 마치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수분과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눌렀던 식욕이 폭발하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이는 곧 급격한 요요 현상을 부르고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약들 그리고 유행하는 요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이어트는 유행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기를 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서 기를 들여야 하는데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혹시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살이 찌지 않는 사람, 뱃살이라는 게 전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다는 겁니다. 식사를 허겁지겁 빨리 하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내장 지방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슐린에 있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급격하게 빨리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자꾸만 지방이 쌓이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이 있다면 핸드폰에 알람 기능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20분에 맞춰놓고 식사를 좀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 때문에 바빠서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내장 지방이 쌓일 뿐만 아니라 위장병도 평생 고질병으로 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최소한 식사 시간만큼은 20분 정도는 확보하고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두 번째는요, 물을 수시로 드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는요, 딱 3가지인데요. 대변, 소변, 그리고 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마셔야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될 수 있고 잘 나가야 또 좋은 영양분으로 잘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채우고 나가고 채워지고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신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은 여러분 칼로리가 어떻게 되죠? 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그 0칼로리인 물을 마셔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또 칼로리를 쓰게 되죠. 그래서 물도 먹고 살도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특별히 물을 좀 더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기 때문에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만 바꿔도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도 현미밥도 칼로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70, 현미밥은 혈당 지수가 55. 많은 차이가 나죠. 현미밥은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생겨나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현미밥으로만 바꿔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현미는 굉장히 꼬들꼬들하기 때문에 오래 씹어 먹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데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은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우리 몸에서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포만감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천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만약에 소화 기능이 약해서 현미밥이 소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흰쌀밥과 현미밥을 같이 섞어서 이제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현미쌀 중에서는 바라 현미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식하셨으면 합니다. 밥을 먹는 유형을 보면요, 밥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고요. 밥은 적게 먹고 반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그런데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밥은 반 공기만 적게 먹고 대신에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섬유질이라든지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채소,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요, 다이어트 과정 중에 이제 노화 현상처럼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피부 노화의 문제라든지 탈모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적게 소식하고 반찬은 많이 먹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반찬은 내가 그냥 맨입으로 먹어도 될 만큼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밥은 적게 먹으면서 반찬을 짜게 먹으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래 혈압이 있던, 고혈압이 있던 분들은 혈압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났는데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렇게 자꾸 허기가 지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 밥을 먹고 나서도 허기가 자주 진다면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주로 이런 분들은 단백질보다는 밥, 빵, 면, 떡 이런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금방 허기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림을 참으면서 허기가 지는데 다이어트를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요.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꼭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중에서 체지방은 빠져나가고 근육은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단백질 섭취 적정량은요, 1kg당, 체중 1kg당 1g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은 섭취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는 그런 패턴을 보면은 그냥 이제 평일에는 밥, 반찬,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다가 주말에만 고기를 맨날 먹는다든지 이렇게 단백질을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평소에 매일 맵기, 두부라든지 콩, 계란,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이런 단백질들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흡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중에 6번째는요.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하루에 2끼를 드신다면은 아점이나 이 저녁, 이 식사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율이 중, 중, 소 혹은 중대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여간에 저녁에 먹는 식사는 소로 하루 중에서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단촐하게 드셔야 합니다. 아까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녁에는 사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모임이 많고 또 약속도 많아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여기에 술까지 곁들여서 먹는다면은 뱃살이 정말 야금야금, 내장지방이 야금야금 찔 수밖에 없겠죠. 저도 모임이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조금 걸어주고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과식한 것을 자기 전에 최대한 다 소화시키고 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당연히 금물이겠죠. 자, 7번째는 간식을 챙겨 드세요. 아니, 내장지방 다이어트 하라고 하더니 간식을 먹으라고? 네, 맞습니다. 간식은요, 정말 잘만 활용하면은 다이어트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입이 심심해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주정부리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활동량이 다르고 활동량이 많다 보면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침과 점심 식간에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간에 굉장히 허기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기가 지는 걸 참고 계속 있다 보면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폭식과 과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허기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간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용 간식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몬드나 캐슈넛, 해바라기씨 같은 그런 견과류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초콜릿 중에서는 설탕과 나쁜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다크 초콜릿, 이왕이면 92% 이상, 95%, 99%짜리 다크 초콜릿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채소 스틱들이 좋아요. 아침에 나오실 때 당근 같은 거, 당근 스틱으로 썰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이제 들고 오셔서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허기짐을 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본 식사를 할 때 허겁지겁 먹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8번째는 설탕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설탕은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설탕을 먹으면은 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설탕을 자꾸 먹어서 이 회로를 계속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설탕이 들어있는 단 것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중독 현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설탕을 먹으면 혈당을 또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지방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지방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설탕을 사실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을 통해서 이제 먹는 그런 설탕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가공식품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음료수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제당이라든지 액상가당, 옥수수 시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들어있는 대체당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대체당, 설탕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최소한 이 설탕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9번째는 걷기 운동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자,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오래 해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해도 지치지 않은 운동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걷기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저 진짜 많이 걸어요. 맨날 10,000보 걷고요, 20,000보 걷고요, 심지어는 30,000보까지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매일 10,000보 걷기를 해도 저는 뱃살 안 빠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할 때 한번 심박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면 내 심박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정시의 심박수는요, 60에서 70회 정도로 뛰게 돼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려면은 적어도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220이라는 숫자에서 내 나이를 뺀 값에서 0.7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라면 220에서 50을 빼죠. 그러면 170이 되고요. 거기서 0.7을 곱하면 119회가 됩니다. 이 119회가 바로 지방 연소가 가장 잘 되는 지방 연소 심박수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걷기를 해도 심박수를 체크했는데 이 심박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방 연소가 잘 되지 않고요. 그냥 다리만 굵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직접 심박수를 체크해봐도 알 수 있지만요. 걸었을 때 만약에 옆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운동 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숨이 차서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심박수가 지방 연소 심박수보다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빨리 뛰기를 하면 심박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상태가 되어도요, 이때는 우리 몸에서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내장 지방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심박수를 체크해 가면서 걷기 운동을 하셔야 효율적인 내장 지방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0번째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내가 하기 쉬운 것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그거부터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면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다든지 피부가 굉장히 밝아진다든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좀 느껴진다든지 이런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들이 몸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위기의식 때문에 내가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꾸준히 한 가지씩 실천해 보셨으면 하고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와 기쁨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염증에서 해방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